면역 혁명, 아보 도우로 지음, 구성훈 감수, 이정환 옮김, 보강. 1장. 사람은 왜 병에 걸릴까? 세상에는 다양한 질병이 존재한다. 현대의학은 비약적으로 진보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은 아직도 많다.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크론병도 원인을 모르고 있다. 또 치조농류나 치질도 증상은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런 질병이 발생하는지는 해명되지 않았다. 나아가 교원병, 암 등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질병들 역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는 대부분 대증요법을 실시한다. 통증이 느껴지면 진통제를, 열이 발생하면 해열제를, 설사를 하면 지사제를, 기침을 하면 진해 거담제를 투약하는 식이다. 하지만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백혈구의 자율신경 지배 법칙을 이해하면 질병들 대부분의 발병 원인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개의 백혈구, 림프구와 과립구 중에서 과립구의 활성화 구조를 이해하면 점막장애, 조직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수수께끼가 풀린다. 현재 과립구에 대한 의학적인 평가는 기껏해야 혈액검사를 통해서 감염증의 지표로 사용되는 정도다. 과립구의 80%는 호중구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립구를 호중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맹장에 감염증이 발생하거나 어떤 세균에 감염된 듯한 의심이 드는 경우 혈액을 채취해서 우선 백혈구를 조사하는데 그때 백혈구 안에 호중구는 과립구가 증가해 있으면 감염되었다고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과립구는 몸 안으로 들어온 유해물질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나쁜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검사에서 호중구, 과립구가 상승하면 감염증이라고 진단, 대체로 세균을 억제하기 위해 항생물질을 처방한다. 염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을 참을 수 없게 되면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고 열도 나기 때문에 해열제도 처방한다. 사실 해열제와 소염 진통제는 성분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어쨌든 대증요법만 처방할 뿐 과립구 자체의 작용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으며 단순히 지표로만 사용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왜 병을 만들까? 과립구는 교감신경이 우위일 때 증가하는데 지나치게 증가하면 몸 안에 있는 다른 세균들과 싸워 화농성 염증을 유발하는 성질이 있다. 또 세균이 없는 곳에선 활성산소로 조직을 파괴한다. 다시 말해 세균이 있으면 화종을 유발하고 세균이 없으면 조직을 파괴하여 염증을 유발한다. 과립구의 이런 성질로 여러 질병의 수수께끼를 이해할 수 있다. 치조농류,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질 등은 점막이 파괴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내장 질병인 급성 췌장염이나 급성 신장염, 돌발성 난청 등은 너무 무리해서 생기는 질병이다. 무리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잉 상태에 놓이게 되고 과립구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조직을 공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틀 정도 밤을 새우면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 급성 췌장염이다. 또 폭주한 후에 급성 췌장염에 걸리는 사람도 많다. 급성 신장염 환자들은 대부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혼이나 가정불화 때문에 돌발성 난청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스트레스가 매우 다양한 질병을 낳는다는 사실은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왜 질병을 낳는지 구체적인 구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다. 교감신경의 지나친 긴장 상태 때문에 과립구가 증가하여 조직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또 과도한 교감신경 긴장 상태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 장애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직 파괴가 진행된다. 과립구는 불과 하루나 이틀밖에 살 수 없는 수명이 매우 짧은 세포다. 과립구의 일생은 골수에서 만들어져 혈류로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점막에서 죽는 것이 정규 루트다. 이 루트를 밟는 과립구가 활성화하면 이곳저곳의 점막이 파괴된다. 지나치게 증가한 과립구는 피부 상피에도 침입한다. 잠이 부족하거나 밤늦게까지 일하면 다음날 아침에 왠지 붉은 부스럼 같은 것이 돋아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과립구가 지나치게 증가한 상태다. 여성의 경우라면 밤을 새운 이튿날은 화장할 때 뾰루지 같은 것이 돋아 있다. 피부가 거친 상태를 넘어 상피 염증을 일으킨 것인데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져 과립구가 계속 증가하면 뾰루지 수도 늘고 커진다. 피부는 튼튼하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파괴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 아래 있는 피하 조직이나 땀샘은 매우 민감해서 파괴되기 쉽다. 젊은 사람인데 얼굴에 심한 여드름이 있어 청춘의 심벌이라고 가볍게 웃어넘길 수준이 아닌 경우가 있다. 여드름이 그렇게 심한 이유는 교감신경을 과잉 상태에 놓이게 한 심각한 고민을 끌어안고 있다는 뜻이다. 혹은 식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심한 여드름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엇인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다. 고민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에게 과립구 증가에 의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립구가 교감신경에 좌우되며 세균에 의한 감염증 때문에 증가하는 경우와는 달리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단독으로 증가하고 조직을 파괴한다는 구조다. 이 법칙은 간단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쥐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과립구의 증가를 살펴보는 것인데 쥐를 철망 사이에 끼워놓고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 세균 감염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과립구가 혈액이나 조직 안에 급격히 증가하고 시간이 흐르면 점막에 달라붙어 파괴한다. 이 실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 궤양이 발생하는 상황을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다. 신생아의 과립구 증가증에서 밝혀낸 진실. 스트레스로 과립구가 증가한다는 사실로 신생아의 과립구 증가증이라는 현상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백혈구 수는 성인의 경우에는 5-6천 개 정도, 혈액 1마이크로리터 중가 평균이며 10,000개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신생아는 출생할 때 백혈구 수가 15,000개나 되며 대부분은 과립구 후중부다. 신생아의 이런 과립구 증가증은 모든 소아과 교과서에 실려 있다. 하지만 왜 과립구가 그렇게 많은지 원인을 밝혀낸 교과서는 없는데 쥐실험을 통해서 신생아의 과립구 증가증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신생아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일까? 내가 신생아 과립구 증가증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산토를 통과해 나오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연 그것 때문일까? 신생아가 어머니의 태내에서 이 세상으로 나올 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그것은 산소를 취하는 방법의 변화다. 태아기에는 태반을 통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로 산소를 교환했다. 어머니로부터 탯줄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 나와 울음을 터뜨린 순간 자신의 폐가 팽창하여 산소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바뀌고 이때 몸 안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농도도 단번에 올라간다. 대량의 산소가 들어오니까 그 때문에 대사가 단번에 상승하여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 갓난아기는 태어날 때 바로 울음을 터뜨리는데 편안한 모습으로 우는 아이가 없다. 마치 죽음을 눈앞에 둔 것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다. 나는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저에게는 산소를 처음 들이마시게 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과립구가 증가한 거야. 처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나는 거대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들떠 있었다. 실험하기 전부터 흥분하여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후쿠다 의사를 만났을 때도 신생아의 과립구 증가증은 산소를 들이마시기 시작하면서 산소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자랑했을 정도다. 곧 냉정함을 되찾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우선 동물의 신생아와 태아의 혈액을 채취해서 조사해보니 역시 태어나기 전에는 과립구 증가 현상이 전혀 없었다. 그 후 갓 태어난 갓난아기의 혈액과 제대열, 신생아 분만 후 태반과 탯줄에서 채취한 혈액, 을 소아과 선생에게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제대열을 채취할 때는 혹시 몰라서 태어남과 동시에 겸자로 탯줄을 곧바로 차단해서 폐호흡에 영향이 미치기 전에 혈액을 채취했다. 나중에 조사해보고 알게 된 것이지만 신생아와 어머니 사이의 혈류는 갓난아기가 폐호흡을 하면 복근의 힘 때문에 탯줄이 순간적으로 닫혀버리기 때문에 폐호흡의 영향이 제대열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자 놀라울 정도로 분명한 결과가 나왔다. 태어난 직후 백혈구의 총수가 갑자기 15,000개까지 올라간 것이다. 더구나 백혈구의 증가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서 분 단위로 증가했다. 태어난 지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신생아의 과립구 증가증이 확실해졌다. 울음을 터뜨렸을 때는 산소 흡입으로 흥분해서 백혈구는 과립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울음을 그칠 즈음에는 확실한 과립구 증가증을 보이게 된 것이다. 실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 크게 감동했다. 실험을 통해서 예상했던 결과를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생아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원인과도 관련이 있다. 신생아는 갓 태어난 상태에서는 젖이나 우유를 먹을 수 없다. 그래서 태어난 지 하루나 이틀 동안은 체중이 감소하여 몸도 주름투성이가 된다. 신생아의 체중 감소라고 부르는 유명한 현상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신생아는 산소를 지나치게 흡입하여 흥분 상태가 되면서 과립구가 증가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교감신경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화기관의 활동은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교감신경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첫째 날에는 먹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틀 내지 사흘이 지나야 흥분이 완전히 가라앉고 아기도 젖,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점차 몸의 주름이 사라지고 통통하게 살이 오르기 시작한다. 관찰하면서 또 한 가지 놀랐던 점은 말초혈에서 과립구가 증가할 뿐 아니라 간에서도 과립구가 증가하여 간 장애를 나타내는 GOT, GPT가 상승한 것이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기 동안에는 간에서 피를 만들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몸 안의 골수로 옮겨지면서 새로운 조혈 기능이 생긴다. 그러면 간에서 만들어진 피 속에 있던 태아형 헤모글로빈을 가진 적혈구가 파괴되는데 바로 이것이 신생아 황달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신생아 황달은 대체로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발생한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타박상 등으로 뇌출혈을 일으켰을 때도 그 부분이 바로 황색으로 변하진 않는다. 처음에는 보라색이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황색으로 바뀌는 것이다. 갓난아기의 간도 마찬가지다. 일주일 정도 지나야 비로소 황달이 나타난다. 간에서 대량의 적혈구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온몸에 황달이 발생한다. 이것으로 신생아 황달의 원인도 해명되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신생아의 과립구 증가 현상의 원인을 알게 되면서 교감신경의 긴장이 과립구 증가를 가져와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 분명해졌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무리하게 이러거나 고민하면서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는 것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는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생아 황달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교감신경의 긴장, 조직 파괴의 과정을 보면 실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조직 파괴에 해당하는 질병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의욕적인 사람이 치조 농류를 앓거나 걱정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거나 젊은 사람이 갑자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십이지장 궤양에 걸리는 것 등이다. 수험을 앞둔 아이가 스트레스로 궤양성 대장염을 앓기도 하고 부모의 과보호 아래 편하게 자란 중학생, 고등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크론병에 걸린 예도 있는데 모두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점막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그 밖에도 중년 남성이 과음하거나 야근하면서 치질에 걸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점막은 감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격받기 쉽다. 스트레스 때문에 조직이 파괴하면 급성 췌장염, 급성 심장염, 돌발성 난청 등이 발생한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대증요법을 쓸 필요가 없으며 설사 사용한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해소하면 질병은 저절로 낫는다. 난치병으로 부르는 교원병조차도 이 이론으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교원병 증상은 아주 다양해 50가지 이상이다. 만성 관절 류머티즘, 전신성 홍방성 낭창, 갑상선 기능 항지증, 베체트 증후군, 자반병, 자기면역성 간염 등 다양한데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내재성 바이러스가 활성화하면서 조직 파괴가 일어나 생기는 병이다. 조직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혈류가 밀려들면서 염증이 발생하여 신체의 상태가 나빠진다. 교원병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발병의 계기가 감기 증상처럼 열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병의 계기가 된 것이다. 점막 장애와 조직 장애, 나아가 교원병의 원인을 규명해낸 방식으로 암이 발생하는 구조도 알아낼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것이 만성적인 자극이 되는 경우 파괴되는 것은 주로 재생상피나 분비선이다. 재생상피나 선 조직은 자주 재생되는데 자주 파괴될수록 재생되는 빈도도 매우 높아진다. 암 유전자라는 말을 흔히 듣지만 암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암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암 유전자란 정상세포가 증식할 때 사용되는 증식 관련 유전자다. 그 유전자에 부담을 주면 세포를 암으로 바꾸게 된다. 정상적인 리듬으로 세포를 재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재생 빈도가 늘어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나면 이 유전자에 과잉 부담을 주게 된다. 재생될 때 세포가 파괴되면 그때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충격으로 유전자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조절작용이 흐트러지는데 이것이 암이 발생하는 구조다. 지금까지는 유전자 이상의 도화선이 되는 물질은 모두 외부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식품 첨가물, 담배, 자외선, 배기가스 등 외부의 나쁜 물질들 때문에 암세포가 형성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실제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조직 재생이 지나치게 활성화하여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과립구가 증가하는 것이니 암 발생의 도화선을 제공하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 임상의 그룹은 이 구조를 이해한 뒤 각각 맡고 있는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러자 환자들 모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 때문에 계속 무리를 한 남성,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여성, 냉방 때문에 하루 종일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내는 젊은 여성 등 한결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질병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치료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반대로 원인불명이라며 외면해버리면 대증요법만 선택하게 될 뿐이다. 어린아이를 과보호해도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과립구의 과잉 반응에 의한 생체의 파탄, 과립구 증가로 조직이 파괴되면서 생기는 질병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질병들의 경우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에 풍선이 오그라들어 과립구가 증가하는 상태, 즉 낡은 면역 시스템의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진화한 면역 시스템이 파탄하면서 생기는 질병은 없는 것일까? 이 역시 존재하는데 바로 알레르기 질환이다. 알레르기는 림프구가 많은 어린 시절에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또 림프구가 많은 체질의 어린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한다. 흔히 알레르기는 체질 때문이라고 간단히 정리해버리는데 그것만으로는 알레르기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림프구가 왜 많은 것인지 그 원인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림프구는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면 림프구 체질이 되는데 지나치게 우위를 차지하면 림프구가 너무 증가해서 알레르기가 발병한다. 알레르기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교감신경이 지나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나친 안정이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과보호가 여기에 해당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운동 부족과 과식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것으로 프로그로 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데는 먹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으면 굳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림프구가 과잉 상태가 되어 외부 항원에 대한 면역 쪽 역시 과잉 상태를 보이면서 생기는 질병이 알레르기 질환인데 구체적으로는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화분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켰을 때 림프구가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카타르성 이상도 여기에 해당한다. 어릴 때는 감기에 걸리면 열이 높이 올라 심각한 증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열도 그다지 오르지 않게 되는데 이런 변화는 몸 안에 존재하는 림프구의 숫자와 관계가 있다. 림프구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존재로 너무 많으면 싸움이 격렬해져서 과잉 반응을 일으킨다. 그 경우 염증이 심해지고 심상치 않은 고열이 생기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때마다 고열을 내는 어린이는 흉선 임파 체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림프구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감기를 심하게 앓는다.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면 가장 먼저 감기를 떠올릴 수 있다. 감기는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도 간단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감기 예방은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림프구의 숫자가 열세이기 때문이다. 림프구가 부족한 탓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을 막지 못해 심각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림프구가 너무 많아서 과잉 반응을 일으켜 심각한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심한 감기라고 표현해도 그 배경에는 정반대의 반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대해 충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림프구가 많은 체질인 경우 감기 외에 다른 경우에도 과잉 반응을 일으킨다. 벌레에 물렸을 때나 옷을 잘 타는 것은 림프구가 많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의 한 가지, 항원 접종으로 체질이 변하고 다시 이 항원을 주사하면 심한 쇼크 증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으키는 약물, 예를 들면 페니실린 같은 항생 물질이나 아스피린 등의 과잉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림프구가 많은 사람이다. 알레르기 질환뿐 아니라 외부 자극에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도 림프구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다. 따라서 이런 증상을 단순히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보아서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알레르기 환자의 수는 30-40년 전에 비해 지금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생활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0-40년 전에는 기계화가 덜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에 중노동이 많아 교감신경 우위형에 편승될 수밖에 없는 체력적으로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을 많이 움직이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과립구 체질인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생활이 점차 편리해지면서 운동량이 많이 줄어든 데다 어릴 때부터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편하게 자라기 때문에 부교감신경 우위형인 림프구 체질이 되는 것이다. 디저트라는 이름으로 매일 케이크를 먹은 탓에 알레르기 체질이 된 아이도 있다. 생활 변화에 맞추어 질병도 바뀐 것이다.